종은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을 칩니다. 28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별자리 28개. 방위를 나타내는 별자리예요. 부처님이 공간적으로 두루 퍼져 있다. 아침에 33번이 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왜 33번인지 아느냐? 그 33번이 삼불교 연구소. 자, 안녕하세요. 오늘 종과 관련된 이야기 잠깐 해드리려고 앉았습니다. 종이라는 게, 종하면 떠오르는 게 불교 종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종이라고 하는 게 불교 악기는 아니죠. 원래는 중국 황제와 관련된 그러한 권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래서 종과 북이라고 하는 게 최고예요. 예전 사람들은 종하고 북 중에서 어떤 걸 더 좋아했을까요? 북? 아이고, 그러니까 두 개밖에 안 되는데 저걸 못 찍으니 참 인생이 참 서글픈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할 때도 분명히 그런 착오를 겪었을 거야.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 이르렀지 싶어. 참사는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종을 더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종은 단가가 비싸요. 예전에는 이게 금속이잖아요. 금속. 그래서 이거는 돈이 엄청나게 비싼 거고, 북은 나무로 깎고 소가죽, 물론 뭐 소가죽을 양쪽에 붙이는 것도 비용이 상당히 드는 일이지만 그게 상대적으로 싸죠. 예전에는 금속붙이라고 하는 게 워낙 쇠붙이,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쇠붙이라는 게 좋은 거고, 그게 이제 원래는 금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금 짝퉁이 동이잖아. 그거 아세요? 금하고 같이 생긴 금 짝퉁이 동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더 좋은 거고, 짭이 동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금이 절대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이제 저게 쇠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철기 시대가 되면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쇠가 이제, 그래서 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쇠라고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거고, 그리고 모든 금속 관련돼서는 이 금자가 들어가죠. 쇠금이 붓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종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과 북이 최고인데, 이게 예전에는 전쟁 용구였었어요. 전쟁 용구. 그래서 북 치면 진격하고 종 치면 퇴각하고, 그리고 이게 종하고 북을 치면 성문을 여닫는 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렇지 않는데, 그 문화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게 지금 보신각 타종. 그래서 새해가 시작되면 33번 종을 치고 라고 하는 게 남아있는 거고, 옛날에 한양도성이 있을 때는 서울에도 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대문이 있었겠지. 그래서 지금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님 공약에 서울도성을 복원해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넣겠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싶은 얘기가 있었죠. 그 공약 중에 있습니다, 진짜. 왜 이게 뭔 소린가라고 얘기하냐면 일제강점기 때 그게 다 파괴가 돼가지고 실제로 남은 부분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어.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워낙 창의적이어서 수원 화성도 그따위로 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수원 화성도 없었어요. 수원에 그 성이 진짜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원래 있었지. 정조 때 있었지. 하지만 나중에 다 파괴가 됐지. 그리고 그걸 다시 복구해서 넣었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뻔뻔한 문화유산. 그런데 수원 화성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는 설계도면이 남아 있어요. 근데 한양도성에는 설계도면이 없습니다. 설계도면이 있었다는 얘기는 일을 공사를 좀 제대로 했다는 얘기고, 설계도면이 없다는 거는 약간 날렸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정도,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게 중구난방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별로, 제가 문화재 전공자로서 별로 좀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맨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거죠. 우리 숭례문, 남대문. 불나고도 국보야. 물론 국보라는 명칭은 없어졌어요, 이제. 국보는 있는데 넘버가 없어졌어. 넘버는 없어졌어.
넘버를 없애는 것도 무슨 미친 짓인가 싶기는 한데 그걸 자꾸 넘버를 매기면 국보 1호 남대문, 보물 1호 동대문 이러니까 그게 최고인 줄 안대. 이게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린가 싶어. 이게 그래서 거기에서 차등을 두지 않기 위해서 넘버를 없앴대. 넘버를 없애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물목만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넘버가 있으면 넘버로 찾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집으로 얘기하면 번지수를 없앤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약간 좀 또라이틱한 발상인데 좀 안타깝지. 안타깝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름을 가진 게 있다니까. 같은 이름을 가진 게. 그럼 그거 어떻게 구분하냐 나중에.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그러면 78호, 83호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거거든. 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구분해? 그렇게 숫자를 넣어줘야 사실 좀 명확한 게 성립이 되는데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몇 놈이 목소리 큰 놈이 우기면 바뀌어요 뭐가. 뭐 체계적인 게 딱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렇다 치고 아무튼 예전에 종치고 북치고 하면서 성문을 열고 닫고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중국에 가면 그런 거를 퍼포먼스를 하죠. 그게 뭐 북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서안, 예전에 장안 이런 데 가면 아직도 거기서 위에서 그런 걸 합니다. 그 굉장히 좀 장관이지. 예. 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 종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관종. 그 관종, 나 같은 사람 관종? 그거 아니고요. 정부종이라는 뜻입니다. 정부종. 관종. 이 종자는 두 가지로 써요. 이게 무거울 중자, 금속붓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동자. 잘 운다는 거예요. 큰 소리로 잘 운다. 잘 운다. 그래서 아이동자. 애들이 빽빽거리고 잘 우니까. 그래서 쇠금에다가 아이동자를 넣기도 하고 무거울 중자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저 아이동자 때문에 제가 그걸 밝혔잖아. 에밀레 종에 왜 애가 들었다라고 사람들이 자꾸 쌉소리를 하느냐. 그거는 쇠 속에 애가 들어가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한다. 그리고 시대가 넘어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선의 이제 문화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저 증수 이명지가 그냥 이명지가 저 명주 지역의 관지였는데 1700년대 기록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때 뭔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굴산사종이라고 하는 게 강릉 문루에 있었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릉 성문을 열고 닫고 했었던 거예요. 강릉도 굉장히 큰 데입니다. 괜찮은 데입니다. 지금처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잖아. 그래서 강주하고 원주잖아. 춘천은 저건 따라지고. 강원도를 대표하는 도시가 강릉과 원주니까 강릉이 괜찮다고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문 위에다가 그 굴산사종을 갖다 놨는가 봐요. 굴산사는 이제 폐사가 되고 조선시대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재활용해서 그렇게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종이 깨졌대. 기록에 보면. 그렇게 해서 새로 종을 만들었는데 거지 같대. 그 당시 이제 쉽게 말해서 지방 양반이 돈을 내서 종을 이제 새로 국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야. 그런데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 다 애석해했다. 이렇게 야씨 이거밖에 못 만들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애석한 걸 넘어서 도저히 지금 기술로는 못 만들어. 그렇게 해서 감탄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에밀레 종처럼 신화를 읽게 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저건 도저히 불가능한데? 그런 식의 물건들이 제법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마스커스 검. 들어보셨어요?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검이라고 연철하고 강철을 이렇게 교차로 해가지고 주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뭐라고 옛날 사람들이 얘기하냐면 쇠를 자르는 검. 칼끼리 부딪히면 그게 자른다는 거예요. 장미칼이에요. 장미칼. 우리식으로 하는 장미칼. 그거 다 사기였잖아. 장미칼 사기. 막 그 자물쇠도 이렇게 막 베가지고 막 베고 이랬잖아. 보면서도 저게 가능한가? 저 쇠톱도 쉽지 않은 건데 자물쇠가 칼에 의해서 자르면 어떤 미친놈이 자물쇠를 달고 다니겠냐고.
그런데 그게 홈쇼핑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면서 뭐 했었잖아. 뭐 진격의 거인처럼 진짜 막 이렇게 막 장미칼 전 집에 칼이 다 있어. 장미대기를 붙이고 있어. 그렇게 해서 한번 팔아먹고 걷고 튀었지. 그런 식으로 전설화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다마스커스 검이고 그것은 더 이상 못 만든다더라.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야리한 신비를 입고 있는 게 하나 있지. 저건 도저히 복구가 불가능하다더라. 고려의 비색청자. 그래서 그걸 비밀이라더라. 비취색이라더라. 비밀로 해서 비색이라더라. 비취색이어서 비색이라더라. 뭐 이렇게 또 약을 파는 거지.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 뭐 그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대단한 물건, 시대를 넘어서는 대단한 물건, 신품에는 다 그런 스토리들이 붙어요. 문화가 떨어져서 더 이상 못 만들게 됐을 때 그런 스토리가 더 잘 입습니다. 그게 이제 에밀레종도 그렇게 입는 거고.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 때 절이 무너지면서 그 종을 관종으로 이렇게 쓰는 절종은 범종이라고 합니다. 정부종은 관종, 절종은 범종이에요. 범종. 저기서 범이 이제 크다는 뜻도 있고 좋다는 뜻도 있고 바람직하다는 뜻도 있고 원래는 브라흐만이라고 하는 인도의 창조주를 나타내는 건데 어떻게 보면 최고급이라는 수식어로 쓸 때 그래서 종 중에서 최고, 신령한 종 뭐 이런 쪽의 의미로 해석을 하면 돼요. 관종은 정부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종 같은 경우는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종은 진짜 만들기 어려워요. 그것도 큰 거 만드는 거 진짜 어려워. 지금도 어려운 일인데 그게 왜냐하면 주물틀을 다 만들고 밀랍으로 틀을 뜨고 그거를 틀을 만들고 동시에 그만큼 양을 큰 거일수록 더 많이 녹여야 돼. 동시에 넣어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야 됩니다. 차등으로 보면 나중에 종을 치면 그 부분이 깨져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화강암, 우리나라에 화강암이 제일 많잖아요. 화강암에 이렇게 층층이 겹이 있는 시루떡 같은 화강암이 있고 통짜가 있어요. 통짜는 조각을 해놓잖아. 불상을 만들든 탑을 만들든 천년이 지나도 안 깨집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루떡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한 겹이 굳고 또 다른 한 겹이 쌓이고 이러면서 약간의 시간차가 나는 거지. 건물로 치면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세금 덜 내려고 한 2층 지었다가 좀 쉬었다가 2층 더 짓는 집 있어.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거기가 물이 새. 나중에. 조금만 잘못하면 거기가 꼭 물이 새. 콘크리트가 동시에 양생이 안 되니까. 통으로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 화강암만 이러는 게 아니고 종도 주물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보여야 돼.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게 잘못되면 만들어 놓고 난 뒤에 몇 번 치면 거기가 균열이 생겨. 그래서 굉장히 힘들다고. 그리고 저게 엄청 뜨거운 물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붓다 보면 조금이라도 튀거나 이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납니다. 사람 뭐 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겠지 그냥 생각을 해봐. 이게 용광로 작업이잖아. 그리고 그걸 바가지 같은 걸 이렇게 퍼서 붓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니에요. 지금도 큰 기계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몸으로 다 때워야 되니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지. 아마 진짜 사람 팔이나 이런 게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걸 손으로 붓고 있는데 붓다가 온도차가 조금만 잘 안 맞으면 쇳물이 튀거든요. 튀어서 내 손에 떨어졌어. 그럼 내 손이 타고 있잖아. 그러면 이걸 놔야 되잖아. 이걸 놓으면 너무너무 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거 새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부터 다시 시작. 그러니까 타도 들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 종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단가도 높은 거고 그다음에 만들기도 힘들고 그래서 에밀레 종 같은 경우도 성덕대왕 신종이잖아요. 성덕대왕을 기리기 위해서 그 아들이 만들려다 못 만들어서 결국 해공왕 때 손자가 만들었던 종. 그렇게 그래서 여러 번 실패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그 정도만 돼도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고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거는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은 내가 보기엔 절종이 훨씬 좋았을 거예요. 디자인은 좋았을 건데 갖다가 놓고 그냥 악기로 쓰면 되니까 이건 신호용구니까 쓰면 되니까 그래서 절이 없어지면 문으로 갑니다. 원래 보신각에 있던 종도 원각사 종이었었습니다. 원판은 원각사지 종. 지금 탑골공원. 그게 이제 폐사가 되면서 그 종을 갖다가 놓고 친 거예요. 그러다가 80년대에 새로 종을 만든 거죠.
그게 이제 보물 2호인가 뭐 이럴 거예요. 그래서 보물 1호가 남대문, 아니 저 동대문.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보물하고 국보를 이 미친 나라가 둘 다 문으로다가 야, 그 상징성이라는 게 있는 거지. 문을 1호로 다 놓는 경우가 어딨어. 남대문이 국보 1호, 동대문이 보물 1호. 보통은 그 1호 같은 경우는 꼭 보물이나 국보는 대등 관계라도 1호는 약간의 상징성을 더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더 대단한, 그러니까는 A급, 초특급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에는 우리가 내세울 만해. 세계적으로 내세워도 이건 괜찮아. 그러니까 뭐 팔만대장경이라든지 이렇게 좀 뭔가 석굴암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딱 했을 때 임팩트 있는 걸 해야 되거든. 근데 저 동대문 남대문은 미안한 얘기인데 중국만 가봐도 어디서 명함도 못 내밀어. 그 정도 규모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런 걸 갖다 놓고 국보 1호가 탔네 어쩌네 하면서 그걸 또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걸 국보라고 해제도 안 시키고 타면 해제되는 겁니다. 무형유산도 아니고 유형유산이 불에 타면 해제되는 거예요. 불에 타면 뭐 있어? 없는데. 아니 아무리 아까워도 훈민정음 해례가 있어. 불에 탔어. 그래서 요만큼 남았네? 그럼 해제요. 방법이 없어. 그거 어떻게 할 건데? 없는데. 그럼 요만큼 있으니까 거기를 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새로 만들어서 그냥 국보로 칩시다. 그러면 세계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미친놈.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나도 도대체 전문가도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어떻게 알아듣겠어.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쌍봉사 3층 목탑, 쌍봉사 대웅전이에요. 그거는 80년대 후반에 불났을 때 해제됐어요. 불났으니까 해제지. 그럼 거기 아무것도 안 남았냐? 남았지 조금은. 기단 다 남지. 기단이 어떻게 타? 그리고 안에 불상도 남았고 끄집어냈으니까 그 보물에서 해제됐어요. 이렇게 고무줄 같이 지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 같은 경우는 불에 타도 생각보다 잘 녹는데 종을 절을 불지를 때 이게 돈이 되니까 빼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절종이 살아남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빈도수가 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낙산사 화재처럼 종각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상원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게 불나면 그 전부 쇠로다가 다 이렇게 쫙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방어 시설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몰라 의심나면 가서 뭐 이렇게 화재 경보기를 작동해 봐.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못 나올 거야 이제. 살려주세요. 이렇게 그렇게 될 수 있어. 사람 생각하고 틀려. 그러니까 목조 화재로 쇠가 녹습니까? 아니야, 이거 동이야. 일반 쇠가 아니야. 동이야, 동. 그리고 동은 녹는 점이 생각보다 낮아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잘 녹아.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도 열로 녹는 건 아니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겪는 정도의 열로 녹는 건 아니고. 그래서 종을 빼돌리는 것 같아. 돈이 되니까. 그래서 상원사 종도 원래는 안동 문루에 있다가 나중에 세조가 상원사를 중창할 때 옮겨가잖아요. 그래서 안동 문루에 있었고, 그러면 그 종이 도대체 어디에 걸려 있었느냐? 절종은 절종이야 보면. 근데 그 절이 어느 절인지를 모르지.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종 배때기에다가 이름을 써놔야 돼. 이게 어느 절이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는 지그들은 다 아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 근데 이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이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런가 전 세계 유적지에 한국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쓴다. 야, 거기다 이름 쓰지 마. 쪽팔리게. 중국말 한문으로 써. 한문으로. 한글로 쓰지 마. 한글로. 쪽팔리잖아. 자꾸 유럽에 가서 쓰고. 그래서 종. 그리고 종이라고 하는 게 최상급이기 때문에 단가도 많고 이러니까 고대 물건 중에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인도 거 아닙니다. 중국은. 이거 종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종은 이거 내가 주장하는 거라고. 한국 종을 코리안벨이라고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종으로 해서 학명을 따로 분류해요. 그게 이제 통일신라 시대 종인데 한국 종은 밑에가
이렇게 암흑해요. 그래서 이거 항아리, 나는 항아리에서 유래됐을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항아리. 예. 아가리를 항상 벌리고 있다 해서 항아리. 그런 거라니까. 그냥 던지는 거 아니요. 아가리가 동물의 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하게 벌리고 있다 해서 항아리. 이거 그냥 계속 던지니까 너무 사람을 없이 내가 얘기하잖아. 난 배운 사람이야. 좀 일반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놓지만 나 배운 사람이야. 나 배운 사람. 그래서 이게 항아리에서 유래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종의 기원은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중국 종은 약간 나팔 같아요. 밖까지 맨 밑에 쪽이 약간 이렇게 약간 퍼져요. 아니, 이 정도까지 퍼지진 않고 약간 이렇게 해서 약간 밖으로 개부구가 퍼지는 게 모든 악기에서 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는 당연한 기본적 발상이에요. 그거는 개도 할 수 있는 발상. 그래서 서양의 종들은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서양의 종은 우리가 학교 종이 땡땡땡 할 때 그게 서양 종이거든요. 이게 종탑에 가보면, 서양의 그 성당 종탑에 가보면 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서양 종의 특징은 개부가 이렇게 넓고 나팔같이 생겼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당기게 돼 있어. 밑에서 노트르담의 꼽추 이런 거 봐봐. 그래서 당겨서 종을 치고 돼 있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거시기 알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기 달려 있지. 그래서 당기면 그 알이 이렇게 왔다 갔다. 뭔지 알지? 그래서 여기를 당기게 돼 있고, 사실은 이게 움직인다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게 밖에 움직여요. 구조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너무 큰 거는 밑에서 당겨도 안 되니까, 그 노트르담의 꼽추처럼 안소니 퀸이 옆에 붙어가지고 몸으로 흔들지,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종을 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서양종과 동양종의 가장 큰 차이는 개부구가 확 열려 있느냐, 그 다음에 쇠로 쇠를 친다. 서양종의 특징은 쇠로 쇠를 친다. 그리고 안에서 친다. 동양종은 나무로 쇠를 친다. 나무로 쇠를 친다. 그리고 밖에서 친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만 해도 절에 가면 종을 높게 달아. 종을 높게 달아. 근데 우리는 낮게 달아. 그게 항아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아리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한국종의 특징이에요. 약간 항아리 같이 생긴 거고, 나는 이걸 온관묘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한국종의 특징은 온관묘에서 시작했다. 그리고 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삼국유사에 보면 손순 매아쪼가 있어요. 손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땅에 묻으려고 했더니 자기 어머니의 자꾸 음식 같은 걸 뺏어 먹어. 그러니까 효자래서 내 아들을 내가 묻어가지고 땅에 생매장해서 어머니의 장애물을 없애겠다. 미친놈이요. 야, 할머니가 손자가 좋아서 자기 먹을 거를 주는 거지. 그렇다고 그걸 묻어버리면, 죽여버리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쩔 거야, 진짜. 그런 생각인데, 그걸 묻으러 갔더니 거기서 돌로 된 종이 나왔어. 그걸 치니까 뭐 울려 퍼지고, 그래서 저게 뭔 소리고 해서 임금이 알아듣고 나중에 임금 귀에까지 들어가서 뭐 상을 냈다. 그래서 손순이 큰 효자다. 어머니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던 큰 효자다. 이런 쌉소리가 나오는데, 거기서 웬 돌종이 나오느냐. 세상에 타악기가 돌로 돼 있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온관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온관묘의 형태하고, 그 다음에 온관묘 중에서 일부는 돌로도 만들었었을 거예요. 그리고 태실 유적이나 뭐 이런 걸로 볼 때도 그런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호환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어서, 그래서 한국종은 그러한 옹기 모양의 스타일들이 변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종 굉장히 다릅니다. 중국종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중국종은 쌍용이고, 맨 위에 윗부분이 쌍용이고, 한국종은 한 마리 단용이고, 그리고 그 옆에 대나무 강구로 있고, 대나무 만파식적이라고도 하는 썰이 있는 대나무,
음통, 음관, 그다음에 만파식적설도 있는데 저는 수미산설을 제가 또 주장을 합니다. 아, 저 대나무는 사실은 대나무가 아니고 수미산이었다. 이 바보들. 그래서 종 맨 꼭대기에 보면 이렇게 용이 한 마리 있고 이거 포레라고 하는 놈입니다. 용생구자에 보면 용의 9가지 중국 용 토템이 9가지로다가 이렇게 집취가 되는데 그 중에서 포레라고 바다에 사는 애예요. 아, 이거 이 종 얘기만 해도 한참 한다 사실. 제가 전문가잖아. 나 배운 사람이잖아. 우리 다 할 얘기 많지. 썰이.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음통이 있는데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렇게. 이게 통일신라 시대 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왜 구멍이 뚫렸느냐? 그래서 저게 이제 사람들이 말이 많아. 저게 무슨 뭐 좀 안 좋은 소리를 걸러준다. 좀 잡음을 걸러준다. 요즘으로 말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능 같이 뭐 이렇게 뭐 이런 걸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실험을 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지. 그래서 왜 저게 구멍을 뚫는지를 모르지. 저게 사실은 부처님이 내려오는 자리예요. 저걸 통문불이라고 합니다. 통문불. 그래서 부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자리. 위패도 제가 그런 얘기 예전에 해드렸었는데 위패도 옛날 위패는 위아래 구멍이 뚫려 있다고. 그게 신이 내려오는 거예요. 가사에도 옛날 가사는 지금 우리 조계종 가사는 저건 박음질로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런 식이 안 되는데 옛날 수가사 손으로 이렇게 따는 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통문불이라고 그래서 통문불이 있는 용어예요. 가사가 미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콩이나 녹두 같은 거 하나 넣고 돌리면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나와요. 한 바퀴 쫙 돌아서.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숨구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 생명의 기운. 그 다음에 부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의식을 할 때는 부처님이 그 안에 나에게 어느 정도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를 가지게 되는, 대신할 수 있는 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도 원래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탑에도 그런 기능이 있죠. 탑에는 탑이 이렇게 뭐 3층 탑이 있으면 똑같아. 그러니까 논리 구조가 똑같아요.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난 이해를 못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보면 여기 보면 문짝 모양이 있거든요. 문짝 모양. 이렇게 문비라 그래요. 문짝 모양. 어떤 거는 빗장도 쳐 있어. 그 얘기는 뭐냐? 부처님이 저 안에 사리가 모셔져 있고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부처님이 영험한 가피를 주기 위해서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동아시아 조상숭배랑 섞이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저는 봐요. 사실 인도 철학적 관점에서, 인도 불교적 관점에서 부처님은 열반한 분은 움직일 수 없어. 사실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없어.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석가모니 부를 약간 좀 낮추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관세음 보살님이나 지장 보살님이나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존적인 게 있고 돌아가신 부처님에 대해서는 별로 영향가가 없다라고 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거야. 아미타 부처님이나 약사열애는 인기가 있던데요. 그 인기 있는 이유는 아미타 부처님, 약사열애, 미륵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열반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열반 뒤에 부처님에 대해서는 작용력이 안 미친다라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인도 불교에서도 굉장히 큰 논점 중에 하나예요. 초기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열반한 뒤에 어떤 실체성이 있어서 작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큰 논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세 가지의 열반하시고 나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돌아가시고 나서 열반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마야 부인이 도리천에서 내려와서 폭풍 눈물을 흘리면서 막 이런 오열을 하니까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 일어났다. 관에서 일어났다. 라는 게 있고, 아난이 장례 길을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되지? 이러니까 팔을 뻗어서, 관 밖으로 팔을 뻗어서 야 이쪽 야 이쪽 이렇게 했다. 라는 기록이 있고, 마하가섭이 나중에 인사를 왔을 때 발을 내밀어서 야 인사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친절한 부처님. 이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예요. 재밌는 논점이에요. 그러니까 열반 후의 실체성을 어떻게 볼 거냐.
이걸 본체론으로 볼 거냐, 작용론으로 볼 거냐.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뭐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 아무튼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떠한 영험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 예. 그래서 이런 작동 원리들을 만들어 놓고 종도 부처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려오시는 위패랑 똑같은 구조예요. 내려오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여기서, 그리고 요거는 요 음통이라고 하는 이렇게 대나무같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만파식적이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요거는 수미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미산 맨 위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수미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송나라 때 영조법식 이런 데 보면 수미좌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나중에 조선 후기에 단 형식으로, 재단 형식으로 바뀌면 수미단이 되는 거고. 이게 다 족보가 있는 얘기예요. 제가 그냥 막 쌉소리처럼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긴 하지만 우리는 배운 사람이잖아. 그리고 이런 거 잡아내는 게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여러 가지를 막 엮어서 잡아내는 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 하잖아. 나 죽으면 우리 문화가 퇴보할 거다. 야, 이렇게 너무 진지하게 받아주면 내가 약간 똘틱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기본만 말씀을 드릴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종은 아침에 33번, 저녁에 28번을 칩니다. 월정사도 자꾸 아침에 28번 쳐서 내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거 내가 밝혔거든. 이게 왜 종 치는 횟수가 왜 저렇게 되는지를 내가 처음으로 논문을 써서 밝혔어요. 전에 제가 쌉소리를 한번 했다가 그게 너무 널리 퍼지는 바람에 저녁에 28번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어요. 이거는 28번 저녁에 치는 이유는 28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별자리 28개. 예, 그게 밤하늘을 빛내는 별자리고, 그러니까 황도 12궁처럼 이렇게 방위를 나타내는 별자리예요. 대표적인. 그래서 밤하늘에 28개의 별자리를 상징을 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두루 공간적으로 두루 퍼져 있다. 그리고 저녁 예불하고 새벽 예불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구분을 잘 못하시겠지만 큰절 같은 데서는 지금은 잘 그렇게 안 해. 원래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출가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불은 큰 법당에서 합니다. 큰 법당에서 메인 법당, 대웅전 같은 큰 법당에서 하고 전체가 모여서 해요. 그리고 그 예불이 끝나면 작은 법당으로 스님들이 착착착, 그러니까 레벨이 높은 스님은 들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쫄들은 다 작은 법당으로 가서 다시 예불을 해요. 각단 예불을 합니다. 각단 예불을. 그리고 저녁에는 반대예요. 저녁에는 예불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야. 작은 법당에서 먼저 예불을 해. 쫙 쫄들이. 그리고 맨 마지막에 큰 법당에서 다 모여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 부채를 피고 접는 것과 같다. 문안인사하는 방식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문안인사할 때 쫄한테 저녁에 주무실 때는 쫄 먼저 가서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살펴드리고 맨 어른한테 가서 자리 봐드리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날 마감. 그리고 아침에는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거고, 잘 때는 거꾸로.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저녁에 28번 친다는 거는 이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28숙을 근거로 하는데, 아침에 33번 치는 거가 이제 아침에 33번이 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게 90년대 초반에 제가 약을 판 거예요. 그때도 내가 약을 팔았거든. 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약을 팔았는데 뭐라고 약을 팔았냐면, 왜 33번인지 아느냐? 라고 한 거야. 그 33번이 육도윤회를 얘기한다.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육도가 뭐냐면 천, 신, 여기서는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아수라, 그 다음에 인간, 축생, 짐승, 동물, 아귀, 지옥, 이렇게 6개인데, 요거는 하나. 뭐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신들의 세계는 쫙 나눠져 있어요. 인도 얘기. 그래서 욕계 육천, 욕망의 세계. 신들인데도 욕망이 있는 신들이 있어. 그래서 욕계에는 육천, 욕망이 있는 세계. 그 다음에 색계는 18천. 색계는 존재만 하지 욕망으로부터는 벗어났어. 약간 고등한 거지. 고등한 거지. 그래서 약간 정신적인 거. 그 다음에 무색계 4천. 이건 무색계라 그래서 이거는 순수 정신의 세계. 정신적인 것도 거의 없는 아주 맑은 정신의 세계. 요걸 합치면 28입니다. 28. 28에다가 요 5개를 더하면 33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친 게 33개다. 그래서 세로로 33개. 그 다음에 28숙이라는 건 이게 별이 쫙 가로로 펼쳐져 있는 거죠. 우주에 쫙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28. 그래서 가로 세로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두루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약을 팔았어. 근데 경전을 계속 보다 보니까 약간 아닌 것 같아. 이거를 팔았는데 이게 너무 정합성이 좋아서 스님들의 상당수가 이 설을 지지하게 됐어요. 내가 20대 초반에 팔았는데.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거는 늘상 인도 경전들에 다 똑같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경전마다 달라요. 개수가. 신들이 사는 세계가 개수가 달라. 그래서 28개가 아니야. 어떤 건 33개고 막 32개고 막 이래. 이 안에서만 18개짜리도 있고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우가 안 맞아. 그래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33이라는 게 33 도리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석이 안 돼서 사실 백파궁선이라 이런 사람들도 작법기감이나 조선시대 때 오만 쌉소리들을 막 쓰거든. 주역 같은 걸 뭘 하고 저거 왜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뭐 36번 종을 쳐야 된다는 등 뭐 오만 얘기들이 많아. 근데 아니에요. 33번, 28번이고 이게 새벽이고 이게 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도리천이고 이거는 28숙이에요. 이걸 가지고 내가 논문을 썼어. 결국 저걸 바로 잡아야겠다. 근데 바로 안 잡혀. 그러니까 아무리 글을 써도 사람들이 안 봐. 그래서 지금도 이게 혼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새벽에 28번을 치고 저녁에 33번을 쳐. 월정사도 그러고 있어. 그래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조선시대 때 새벽에 성문 열 때 33번 쳤고 밤에 성문 닫을 때 28번 쳤어.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전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새해가 시작될 때 제해종 칠 때 그게 새벽종이에요. 새벽종. 밤종이 아니고 저녁종이 아니고 새로운 걸 시작하는 새로운 종이라니까. 그래서 33번 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 원래 원각사지 종이 보신각에 있다가 보신각이 그게 인의 예지 신이거든요. 동쪽에 흥인지문, 동쪽에 흥인지문, 남쪽에 숭례문, 서쪽에 도의문, 그 다음에 북쪽에 숙정문, 여기 홍지문이에요. 홍지문. 그래서 인, 의, 예, 지, 그리고 중앙에 보신각을 놔서 신 이렇게 놓는 거거든. 인의 예시를 오상이라 그래요. 유교에서 오상. 그래서 그 구조를 맞추는 건데 보신각 훨씬 뒤에 만들어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신각 훨씬 뒤에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원래부터 종은 치기는 쳤을 거야. 한양문을 여닫는데 종을 안 치면 시간 개념이 없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그거는. 그러니까 시계가 일반화되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 그 동네에 오야입니다. 시간을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시간의 지배자. 시간을 인간이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한다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통금 두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문 열고 성문을 닫고 이래버리잖아. 그리고 중세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시간의 지배자가 누구냐면 성당입니다. 그래서 종탑을 두는 거고 유럽에 가보면
관공서도 중앙에 원래는 그게 성당이 중앙에 메인으로 있고 앞에 광장이 있었는데 나중에 종교 권력이 무너지면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종교 권력이 무너지면서 안에 관청들이 메인으로 올라가요. 그럼 거기도 시계탑이 있다고. 그러니까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사실은 최고 그 동네 오야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구조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문화가 남아 있는 게 사실은 보신각 지금 그게 남아 있는 거고, 그리고 저걸 이제 종을 우리도 성문을 여닫을 때 계속해서 종하고 북을 쳤었던 거고, 종은 상대적으로 오래 남을 수 있는 거고 북은 이게 남을 수가 없어요. 문화재가 오래 남지를 못해. 그건 삭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거고, 원각사 종을 갖다가 보신각에 놓고 쳤는데 그걸 이제 80년대 중반에 그때 전두환 대통령 때인가 뭐 노태우 대통령 때인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후반에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만들었거든요. 하나는 문화재인데 보물 2호인데 그걸 계속 치다가 깨지면 어떡할래? 이 얘기가 나온 거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반대를 했어. 왜 불교종을 치느냐? 새해를 알리는데 왜 불교종을 치느냐? 이렇게. 그래서 어디서 족보도 없는 이상한 종을 만들었다고 지금. 그렇게 해서 그 종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종은 새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33번 치는 거는 부처님의 도리천이 있는, 부처님이 이렇게 짱 있는 거를 아직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은 불교 국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바보들이 아직도 불교로 시작한다. 부처님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굉장히 재밌는 걸 갖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적인 걸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섞여 있으니까 반대도 못 하는 거야. 알아야 반대를 하지. 예, 마치 모나미 153하고 비슷한 거지. 예, 모나미 볼펜 쓰면 안 돼. 그 모나미 153이 예수가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걔네가 그 숫자를 거기다 그렇게 야리하게 박아놓은 거야. 아주 근데 153이라는 숫자로 박히면 사람이 뭔지 몰라. 아는 놈은 기호로 알아. 이게 예수를 찬양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고, 모르는 놈은 원래 모나미가 153이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33도 사실은 그런 거야. 33도 그런 거고, 종이라고 하는 게 종에다가 예전에 이름을 새기면 진짜 A급은 문화재들은 이름을 안 새겨요. 이름을 안 새기는 건 뭐냐면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나 왕이나 이런 사람이 하면 누가 했는지가 정확하기 때문에 이름을 안 새겨. 그런데 일반 민간이 할 때는 종에다 이름 새기는 걸 제일 좋아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종에 이름을 새기면 종을 칠 때마다 이게 널리 울려 퍼진대. 나도 널리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모든 곳으로 울려 퍼져서 그 이름이 어떻게 보면 부모님의 은혜를 갚는 게 몸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시작이고, 광명이세 이 이름을 널리 떨치는 것이 사실은 효도의 끝인 거고, 그 다음에 옛날부터 이 출세지향이 이 동아시아에 굉장히 많아요. 그 욕구가. 그러다 보니까 이름이 널리 퍼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종에다가 이름을 새겨서 놔두면 칠 때마다 그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내가 예전에 그런 사람 봤는데, 종불사를 하는데 자기는 동참을 못했대. 그래갖고 그 절 주의스님한테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이게 뭔 짓인가 싶어. 종이로 붙여줬어. 종에 종이로 붙였어. 종이로. 야, 포스트잇으로. 야, 그게 효과가 날까? 그리고 내가 딱 보는 순간 저건 아닌데 그냥 거기까지만 먹고 말았어야지. 저거 몇 푼 더 먹으려다가 우리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씹히잖아. 저는 상도덕이 없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여기까지가 끝이요.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